모두 불타버렸던 경복궁, 어떻게 재건되었나?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국 사람치고 경복궁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외국인들도 한복으로 이쁘게 차려입고 많이들 가는 곳이고요. 또 요즘은 경복궁 북문과 연결되어 있는 청와대도 개방되고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청와대 역시 경복궁과 관계가 많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이 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린 후 터가 기운이 안 좋다고 계속 방치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의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슬슬 출발해 볼까요? 렛츠 고! 1. 고려 궁궐과의 비교. 경복궁의 도성 내 입지는 개경의 고려 정궁 입지와 거의 동일하지만 평평한 땅에 지어진 경복궁에 비해 고려의 궁궐인 만월대는 구릉에 지어져 있는 등 몇몇 차이가 있습니다. 13세기 이전의 고려 정궁의 정전은 산용인 건덕전과 특별 행사용인 회경전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고 해요. 즉 여러 개의 정전이 있었던 것이죠. 고려의 수도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엔 강안전만이 유일한 정전으로 활용되었다고 해요. 경복궁의 기본적인 건물 배치는 창덕궁처럼 자연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되었던 고려의 궁궐과 성격을 달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입니다. 이는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경복궁의 건축에 크게 관여한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집권 사대부들이 새 왕조의 통치 이념을 예제에 입각해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경복궁의 직선을 지향한 건물 배치는 바로 이러한 예제의 질서를 상징하는 모습이면서 유교 국가의 법궁 형태로서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선 왕국의 법궁,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조선 왕조의 법궁 즉 임금이 사는 궁궐입니다. 북으로 백악산 지금의 북악산을 기대고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넓은 육조거리 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진 한양 서울의 중심이었죠. 경복궁은 풍수지리 사상을 적용해서 찾은 땅에 건축되었습니다. 주산인 백악 북악산 이 뒤에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명당 자리에 위치합니다. 동쪽으로는 종묘, 서쪽으로는 사직단을 두었으며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법궁으로서의 위상을 지녔죠. 조선을 건국할 때 수도로 가장 좋은 곳이 현재의 서울이고 서울에서 궁궐을 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현재의 경복궁터가 선택된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풍수 전문가로 이름이 높아서 조선 태조가 가르침을 받았던 무학대사가 선택한 바로 그곳입니다. 경복궁은 조성된 이후 확장과 중권을 거듭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안타깝게도 1592년에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270여 년간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1867년에 이르러서야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되었습니다. 중건한 경복궁은 500여 동의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죠. 궁궐 안에는 왕과 관리들이 정무를 보던 외전과 관청들, 왕족과 궁인들의 생활을 위한 내정과 건물들, 휴식을 위한 정원시설들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왕비의 중궁, 세자의 동궁, 고종이 세운 건청궁 등 크고 작은 궁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궁궐 복합체이기도 했죠. 하지만 국권의 상징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지어진 지 50여 년 만에 일본 제국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경복궁 부지의 소유권은 1911년 조선 총독부로 넘어갔으며 1915년에는 조선물산공진회라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주요 정당 몇 채를 제외하고 90% 이상 헐려버렸습니다. 조선물산공진회를 계기로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본격적으로 파괴했고 궁궐터의 식민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으로부터 1945년 해방되었지만 경복궁은 수십 년 동안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일원을 복원했으며 2010년에는 광화문이 원형 복원되었죠. 3. 경복궁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조선의 태조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1393년 2월에 업무를 담당했던 권중화 등이 신도 종묘 사직궁전 조시영 세지도 즉 새로운 도읍의 종묘 사직궁전 중앙관부시장 등을 배치한 그림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태조 3년인 1394년 9월 1일 신도 궁궐 조성도감이라는 궁궐을 건설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승려들의 힘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교가 불교였던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된 조선은 유교를 앞세우고 불교를 탄압했지만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었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였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종교가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여하튼 당시 좋은 건축물을 많이 지었던 승려들이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 국가 조선의 궁궐도 불교 승려에게 건축을 맡겼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경기, 충청 지역 백성들이 궁궐 건축 부역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궁궐 공사라는 게 한두 채 짓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생했겠어요.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의 1395년 9월 29일 기사를 보면 창건 당시 경복궁의 규모와 배치 및 각 건물의 기능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건물 및 행랑의 정면에서 봤을 때 칸수는 기록하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칸수는 기록하지 않은 점, 각 칸의 치수를 언급하지 않은 점, 소의 천랑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 정확한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때문에 창건 당초 경복궁의 규모와 배치 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건축 기록이라는 게 그랬답니다. 여하튼 초기 경복궁은 총 규모는 390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칸이란 기둥과 기둥 혹은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한옥에서는 기둥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이 시작된 지 1년 뒤인 1395년 10월 5일 궁궐연회에서 정도전은 왕명을 받들어 궁궐과 내부에 위치한 정각, 누각, 문 등의 이름을 지어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궁궐이란 임금이 정사를 다스리는 곳이요, 사방이 우러러 보는 곳이요, 신민들이 다 나아가는 곳이므로 제도를 장엄하게 해서 위엄을 보이고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보고 듣는 자를 감동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요. 궁의 이름은 경복으로 하는데 춘추 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이라는 책의 대하편에서 전거했다고 합니다. 대하는 궁중에서 조회할 때 부르는 노래라네요. 전거는 또 뭐냐고요? 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를 전거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거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유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전거를 많이 했죠.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참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왕의 숙소는 강령전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중국 상고시대의 정치를 기록한 책인 서경의 홍범편에서 전거했습니다. 강령은 몸이 건강하여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강령전의 부속 건물이며 동쪽에 배치한 작은 침전인 동소침은 연생전이라고 했고 서쪽에 위치한 서소침은 경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건물들은 하늘과 땅의 원리인 천지운행과 세상 모든 것의 이치인 만물생장의 순서에서 전거했다고 해요. 연생 의미는 생명의 기운을 맞이한다고요. 경성의 의미는 이름, 완성을 기뻐하는 거라네요.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인 편전의 이름은 사정전이라고 했는데 시경의 서경을 전거했다고 해요. 사정의 의미는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인 정전의 이름은 근정인데요. 전거는 서경입니다. 근정의 의미는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루가 있는 창고인 동서누고의 이름은 육문과 육무인데 문과 무를 함께 관장한다는 의미죠. 경복궁은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중심축 위에 3개의 중정을 구성해서 정문, 영재교,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을 앞뒤로 정연하게 배치했었습니다. 주례는 중국, 주대의 관제를 기술한 경서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서주 초기인 기원전 12세기에 주공 이정한 예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경복궁은 이 주례의 공예기술서인 주례고공기의 궁실제도에 관한 규정 중 3문 3조를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조는 관청구역인 외조,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행하는 구역인 치조, 왕 일족이 생활하는 거주, 구역인 연조로 구성됩니다. 경복궁의 배치구조와 정확히 일치하죠. 정전인 근정전의 동서쪽의 대칭으로 세워진 건물은 문무, 일월, 생성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부여해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여 문무를 모두 숭상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표한다는 유교적 이상주의를 공간에 배치했던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 모두 불타버렸던 경복궁, 어떻게 재건되었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태종 때부터의 경복궁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슬슬 출발해볼까요? 렛츠 고! 4. 태종이 고친 경복궁. 창건 이후 경복궁은 정정의 불안으로 버려지게 되고 조선 3대 왕이자 태조의 아들인 태종이 1404년에 창덕궁을 창건되면서 경복궁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3문 3조를 따르고 있어 딱딱한 질서가 보이는 경복궁에 보다 배치도 자유롭고 아름다운 후원도 있는 창덕궁이 더 마음에 들었나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궁을 아예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태종 6년인 1406년에 경복궁에 수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6년 뒤인 태종 12년에 작은 누각이 있던 곳에 경회로를 세우고 못을 넓게 파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다고 하네요. 경회는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경회로는 건축 평면에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흥미로움인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65년 정학순이라는 사람이 쓴 경회로 36궁지도라는 책은 경회로의 평면 구성에 자연의 이치가 담겨져 있음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경회로의 평면을 보면 정면이 7칸, 측면이 5칸으로 되어 있고 전체 기둥수는 48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기둥수의 절반인 24개의 기둥이 바깥쪽에 세워지고 나머지 24개의 기둥이 안쪽에 세워져 있죠. 바깥쪽의 24개 기둥들은 1년을 24개로 나누어 정한 절기인 24절기의 한 절기에 해당됩니다. 북쪽 중앙 칸의 서쪽 기둥이 팥죽을 먹는 절기인 동지를 의미하는 기둥이고 그 기둥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환된 입춘 우수 경칩이 되고 동쪽 측면의 중앙 칸 북쪽 기둥은 춘분이 되며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청명고구 이파소만 망종이 되어 남쪽의 중앙 칸 동쪽 기둥이 하지가 되죠.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서 대서 입추쳐서 백로 그리고 서쪽 측면 중앙 칸 남쪽 기둥은 추분이 되고 다시 돌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쪽에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24개의 기둥들은 각기 24절기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한 24방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건물 안쪽의 기둥들로 구성된 정면 5칸과 측면 3칸은 그 전체의 칸수가 12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2칸은 1년 12달을 의미하며 동북쪽 모서리 칸이 정월되어 시계 방향으로 삼재의 의미, 즉 하늘, 사람, 땅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니 조선시대 사람들도 운치가 있죠? 경복궁을 가장 멋지게 고치고 잘 활용했던 세종대왕. 세종은 즉위 후 3년이 되던 해인 1421년부터 경복궁에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1426년에는 집현전 문신들에게 국내의 문과 다리 이름을 짓게 했다고 하네요. 경복궁의 정문은 원래 이름이 오문이었는데 얘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홍례문이라 이름을 지었고요. 궁궐을 보호하는 궁성의 정문은 빛이 사방을 덮고 가르침이 만방에 미친다는 의미로 광화문이라 하고 근정문의 동쪽에 위치한 작은 문은 일화문이라고 했는데요. 일화는 해의 정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은 음양의 이치상 양의 성격을 띠므로 동쪽 문의 이름으로 만들었대요. 중국 당나라에서는 장안의 대명궁 선정전 앞에 있던 두 문 가운데 하나를 일화문으로 다른 하나를 월화문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이런 걸 따라야 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화문의 반대쪽에 있는 작은 문의 이름도 역시 월화문으로 따라했습니다.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조선시대의 다양한 건축, 공예 작품들의 이름에 전거된 수많은 소스들이 조선이 이상향으로 추종했던 고대 중국의 컨텐츠에서 왔습니다. 이는 조선이 유교 국가를 지향했고 유교가 춘추전국 시대 공자라는 인물을 시조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유교도 원래 외국의 종교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경복궁의 동문은 동쪽이 봄을 의미한다는 의미로 건춘문이라고 했고요. 서쪽은 가을을 환영한다는 의미인 영추문으로 명명했습니다. 세종은 궁성 등 외곽을 마련하고 왕이 된 지 9년째인 1427년에 경복궁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1426년에 근정전을 수리하고 1427년에 동궁을 창건, 1428년에 건춘문을 고치고 1429년에 경회로 및 사정전을 중수, 1430년에 강령전을 수리하고 국문인 신무문을 신설하여 궁성서문 체제를 완성했어요. 같은 해 천문관측대인 간의대를 경복궁 서북쪽 모퉁이에 세우고 1434년 4월에는 홍례문 밖에 있는 회랑인 동서랑을 의정부육조 및 각사가 입지가고 대조하는 곳, 즉 업무를 보는 곳으로 리모델링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자경루라는 물시계를 설치했던 정각인 보루각을 세웠어요. 1438년에는 강령전 서쪽의 천체 운행을 관측하는 흠경각을 세우고요. 여기서 잠깐 세종대왕이 천문관측대인 간의대, 물시계인 자경루, 천체 운행을 관측하는 흠경각을 세운 건 왜일까 짐작가시나요? 기상관측과 과학을 좋아해서일까요? 흐뭇. 조선은 중심 사상이 유교인 국가이지만 중심 산업은 농업이었죠. 농업은 날씨, 기후, 계절과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냐에 따라 그 해의 수확량이 결정되잖아요. 세종은 조선의 중심 산업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늘의 기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죠. 세종은 언제나 다시 봐도 참 열심히 사신 왕이셨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세종 25년인 1443년에는
훈민정음 창제 후 서적의 편찬과 인쇄를 담당하는 기관인 업문청을 설치하셨대요. 또한 궁중 내 제사를 정리하면서 선원 및 선우의 영정을 봉안한 진전인 선원전을 문소전 동북 쪽에 옮겨 지었어요. 같은 해에 교태전 등을 후국 영역에 건립하기도 하셨고요. 경복궁의 후원은 조선 2대 왕인 정종 때 상위원이라 불리워져서 새와 꽃을 길렀으나 세종이 모두 민간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네요. 상림원이 있던 자리는 세종 이후에 다시 후원으로 가꿔졌다고 합니다. 상림원이 있던 자리가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언급된 건물 말고도 경복궁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계속 지어졌는데요. 세종 이후 세조, 예종, 성종, 중종까지 수리, 증축, 개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6. 명종대의 소실과 복원. 조선 11대 왕인 중종 때 불탄 동궁을 짓기 위하여 공사를 하던 중 명종 8년인 1553년 9월 13일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남으로는 사정전 남랑, 동으로는 강룡전 외동랑, 북으로는 청현루 남월랑, 서북으로는 함원전 영태문, 북으로는 교태전, 서남으로는 경회문 등이 밤새도록 불에 타서 근정전, 경회루, 함원전, 청현루만 남게 되었다고 해요. 궁궐의 엄청난 대화제였네요. 이후 군인과 승두 2200명과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1500명을 동원해서 370여 칸이 다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7. 임진왜란에 의한 소실. 왕실과 관료들이 피난을 떠난 빈 궁궐을 우리 백성들이 불태우고 보물을 약탈하였다. 선조실록과 유성룡의 서해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경복궁에 왜군이 불을 질렀다고 알고 계신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1592년 임진왜란으로 왜군이 한성에 입성했을 때 선조가 도망치고 남아있던 경복궁은 불에 타기는커녕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질 만큼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라서 왜군으로 종군 나온 외승으로 하여금 놀라움과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건축을 왕이 수도를 버리고 떠난 것이 화가 난 백성들이었는지 조선을 침략한 왜군들이었는지는 지금도 아니송하다고 합니다. 8. 조선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흥선대원군의 노력이 담긴 경복궁. 임진왜란 대화제 이후 270여 년 동안 경복궁은 복원되지 못했어요. 복원이 기획되기는 했지만 국가 재정상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경복궁터가 길하지 못하다는 풍수적인 믿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광해군은 창덕궁, 창경궁, 인경궁, 훗날의 경희궁인 경덕궁을 창건하면서 경복궁은 중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에 의한 경복궁 중건이 실행에 옮겨져 복원된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와 부패 정치로 권위를 잃어가던 조선 왕실을 다시 세우고자 노력했는데요. 경복궁이라는 법궁을 다시 복원하는 건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대규모 사업이었죠. 경복궁 복원은 1865년 4월에 시작하여 1868년 7월에 완성되었는데요. 원납전을 징수하여 공사비를 모았고 자진하여 부역하는 백성들과 함께 경복궁을 중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라는 게 순조롭지만은 않잖아요.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목재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성격 화끈한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서 목재와 석재를 모으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두 끌어왔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성황당나무고 양반가의 무덤을 보호하는 나무고 가릴 것 없이 모두 가져왔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자금난이 심해져 원납전을 받고 벼슬을 팔기도 하고 한양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당백전이라는 세금을 받기도 해서 원성이 점점 높아졌다고 해요. 나중에 이 원성이 결국 흥선대원군이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지요. 9.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상징, 경복궁.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복원된 지 몇십 년 만에 경복궁은 다시금 대규모로 훼손됩니다.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이후 경복궁은 많은 건물이 훼손되고 박람회장 등으로 활용되면서 그 위용을 다시 잃어갔어요. 또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게 되어 나라를 잃은 아픔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기도 했지요. 경복궁은 해방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워낙 못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은 다행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되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해 흥대문 일원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했으며 2010년에는 광화문이 원형 복원되었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있는데 2045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식민 정치가 훼손한 궁궐터에 다시 복원된 현재의 경복궁은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